안녕하세요. 김성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책이 있거든요. 사자 웃으며 키우기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소개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재밌지 않나요? 이 책에 보면 이제 표지도 이렇게 사자가 그려져 있거든요. 제가 책 제목을 이제 사자 웃으며 키우기로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자라는 단어 안에 우리 아이들의 그 이미지가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자는 사춘기 자녀의 약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사자와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책 제목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좀 사자 같지 않나요? 좀 으르렁대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건드리면은 또 달려들 것 같고 엄마 아빠 얘기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점점 더 사자와 같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자도 잘 크면 굉장히 멋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과 같은 이제 동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죠. 사자가 등장하면 음악부터 달라지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등장할 때 음악은 장엄하고 또 굉장한 음악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자는 이제 백수의 제왕으로서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고 용맹스럽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있고 당당하고 그 다음 담대하고 리더십도 갖춘 그게 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크면 진짜 사자와 같은 좋은 이미지로서의 사자처럼 그렇게 멋있게 또 용맹스럽게 용기를 갖추고 담대함을 갖추고 또 자기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이 사자로 이제 이제 제가 이미지를 그렸는데요. 사자로서. 근데 잘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정하면서 좀 부모님들에게 또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책 제목을 보시면 사자 웃으며 키우기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사춘기 자녀 키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지요. 저도 집에서 이제 부모 역할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왜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다 듣지 않는가, 왜 아이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가, 왜 엄마 아빠한테 자꾸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들으면 될 것을 자꾸 딴지 걸고 오히려 그건 아니다라고 대들기도 하고 그럴까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 제목 안에 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웃으며라는 요 단어를 주목하시면 우리 사춘기 자녀, 우리 집에서 크는 자녀들도 한번 웃으며 키워보자. 키울 수 있다. 엄마 아빠 행복해지자. 저는 그러한 희망과 목적을 담아서 이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춘기 자녀도 웃으며 키울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도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제목에 담겨 있는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웃으며 키우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자 웃으며 키우는 것은 그냥 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도 우리가 잘 훈련시키고 조련하면 멋있게 이제 더 어찌 보면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 좋은 교육학적인 팁을 가지고선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클 것이고 또 우리는 웃으면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책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자녀 웃으며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춘기 자녀들 웃으면서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의 사춘기 진입 시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사춘기 이제 연령대 그리고 진입 시점은 나라마다 그 다음에 문화마다 그 다음 시대마다 다릅니다. 비교 연구를 해보면 나라마다 그 사춘기의 그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함을 살펴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시대마다도 사춘기 진입 시점도 다르고 사춘기의 폭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다 다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사춘기라 함은 청소년기라 함은 영어의 teen자가 들어가는 연령대였죠. 13부터 19까지. 그러니까 13세에서 19세까지가 전통적으로는 이 청소년 사춘기의 연령대였죠. 그러나 그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춘기 진입 시점이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사춘기의 경향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3학년 후반 정도 되고 4학년 초반으로 넘어가면 웬만한 아이들이 사춘기의 경향성이 다 발현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사춘기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진입 시점이 빨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초등학생들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서 빨라지는 경향도 있고요. 또 입시 스트레스가 이제 가중이 되기 때문에 예민하다 보니까 그 사춘기의 경향성이 빨리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원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사춘기 아이들의 그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먼저는 부모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은 소통이 되어야 하잖아요. 소통 잘 되는 부모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통 잘 되는 부모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한테 진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잘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소통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아이들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에 반응 안 한다고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마음을 열어야 반응을 하는 것인데 아직 아이들이 말을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건 마음 문을 활짝 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좀 더 시간을 좀 더 가지시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시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시간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의 마음문은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더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아이들과 소통이 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쌓여야 그 소통이 더 잘 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소통의 기회들도 많아질 수 있고 아이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죠? 네.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죠. 기왕이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또 어른들한테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털어놓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의 바람인데 아이들은 친구들한테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왜 친구들한테 갈까요? 친구들한테 가면은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평가 없이 들어주거든요. 평가하지 않고 들어주거든요. 그게 친구입니다. 내가 이 얘기 저 얘기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 아이들은 아 그랬어 야 그러냐 야 걔 왜 그랬어 야 걔 그러면 안 되지 너한테 그러면서 편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감해 줍니다.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친구들한테 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부모님한테 가면은 부모님은 평가합니다.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지. 야, 너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하고 교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본인들도 만약에 본인이 잘못했다면 알고 있어요. 웬만한 아이들은 자기가 실수한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게 왜 힘든 것이 온 건지 대부분 다 스스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엄마 아빠가 더 분석하시고 객관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고 평가를 하시면 아이들은 반발하게 되어 있죠.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위로해 달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인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존중해 달라. 아이들이 원하는 건 공감해 달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원하는 것, 그 니드라고 그러죠. 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맞춰서 소통을 하면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필요가 있는데 다른 걸 얘기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시면 당연히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이들과 소통이 되시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노력을 하십시오. 어떻게? 평가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수용하는 듯이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과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감정과 상황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힘든 일이 있어서 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그 감정, 힘들었을 때 지금 힘들고 있는 그 상황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리고 그 상황을 내 삶에서 한번 재현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싸우고 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아이랑 원하지 않게 싸웠다면 그 상황이 어떨까를 내 삶에서 재현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상황과 감정을 재현하는 거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요, 이제 아이들과 소통을 할 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요, 그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에게 대화할 때 친절한 말투로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친절하게 다가가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 노력만 해도 아이들은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칭찬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칭찬에도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의 이제 좋은 방법은 이제 구체화, 개별화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할 때 개별적으로 칭찬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야 잘했다, 박수, 야 너 좋아, 박수, 야 너 멋있다, 박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이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안경을 끼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딱 봤는데 안경 낀 우리 아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칭찬을 해줄 수 있겠죠. 와, 아들아, 너가 지금 안경을 쓰니까 너 얼굴 모양과 너무 잘 어울린다. 여러분, 그것은 그 아이에게만 맞춰진 칭찬이죠. 안경 그 아이가 쓰고 있어요. 내 아이가. 그다음 얼굴 형태, 우리 아이의 고유한 형태죠. 그거에 딱 맞는다. 구체적이고 개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칭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일 때는요. 여러분 자녀들 칭찬을 개별화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구체화 그 원칙을 기억하면서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가 세 명이 있는데 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왜? 구체화되지 않고 개별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칭찬을 하셔야 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외적으로 뭐 옷을 입는 옷차림, 뭐 안경, 뭐 시계, 그다음에 뭐 표정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 1단계 칭찬입니다. 좀 더 깊게, 좀 더 좋은 칭찬은요, 이제 아이들이 한 것, 아이들이 말한 것, 그 내용을 가지고선 칭찬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칭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쉽지는 않지만 한번 이 철학을 깨닫고선 아이들 칭찬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이한테 이제 엄마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좀 초등학생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영국의 수도가 어디야?
영국의 수도. 이 초등생한테 딱 던지기 좋은 질문이죠. 자,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학생, 이제 저학년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뉴욕 아니에요? 뉴욕? 여러분 정답이 아니죠. 오답이죠.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죠. 근데 이 아이는 오답을 얘기했어요. 뉴욕이라고. 그럼 이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땡! 다음 기회를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럼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칭찬의 원칙 말씀드렸죠? 칭찬은 개별화, 구체화돼야 되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아이가 한 행동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한 것 중에서 칭찬거리를 찾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분명히 오답인데 그 말한 것 중에서 칭찬거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찾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엄마라면은 그 아이의 말한 것 중에 칭찬거리를 찾으면 뉴욕을 얘기한 것을 칭찬거리로 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와, 어떻게 뉴욕을 알아? 우리 뉴욕 가본 적도 없는데 뉴욕을 알고 있네? 와, 미국의 경제 중심지, 세계의 경제 중심지인 뉴욕을 너가 알고 있구나. 요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뉴욕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말한 것 자체를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럼 답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은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또 다른 도시가 있어. 뉴욕은 미국의 도시였고, 그러면 또 너가 아는 도시 얘기해 볼래? 영국의 수도가 뭘까? 기회를 또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또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답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엔 결국에 그 아이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너가 지금 얘기한 건 다 틀렸고 이제 답을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또 그거에 대해서 나 틀렸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에 따라 달라요. 예민한 아이는 힘들어합니다. 예민하지 않은 아이는 안 힘들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민한 아이라고 가정하고 예민한 아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어. 지금 너가 말한 건 다 오답이거든. 이제 정답을 얘기할게. 라고 접근을 한다면 아이는 민감한 아이, 예민한 아이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얘기할 때는 오늘 하나 더 배울래? 배움의 관점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오늘 도시 하나를 너가 새로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영국에는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어. 런던.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야. 오늘 하나 배우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배움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법이고 이게 좋은 이제 훈육법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말한 것 중에서 칭찬거리를 찾으라. 그리고 아이가 행동한 것 중에서 칭찬거리를 찾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의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 일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의 법칙, 그 말의 법칙은 소통의 법칙이죠. 자,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과 소통할 때 요 5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소통이 잘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분 좋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인정하면서 얘기하라고 했죠.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인 거예요. 기분 좋게. 아이들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기분 좋으려면 여러분 표정부터 밝아야 됩니다. 표정을 밝게 해서 아이들과 대화하십시오.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벌써 인상을 쓰는 걸 보면서 아이는 알고 있어요. 엄마 화났나? 아빠 화났나? 아빠 기분 나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의사소통학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보면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상대방이 더 빨리 캐치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벌써 인상 쓰고 있으면 저 사람 기분 나쁜가 다 알아요. 반대로 말하기 전에 웃고 있어요. 방긋방긋. 그러면 기분 좋구나 라고 본인도 그 감정이 전이 돼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먼저 감지된다라는 걸 아시고 표정을 밝게 하세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웃으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친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 투로 말하지 않고 화난 투로 말하지 않고 친절하게 말. 어려운 거 알아요. 현실에서 어려운 건 알지만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투로 말한다 혹은 잔소리 투로 말한다, 그것도 놀랍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된 거예요. 반대로 친절하게 말한다, 기분 좋게 말한다, 웃으면서 말한다, 이것도 훈련하잖아요. 그럼 훈련이 정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하실 때 밝게 말하는 훈련,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는 훈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랑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 엄마 아빠 지금 기분이 좋네 라고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짧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짧게 말하는 그 노력을 하시는 게, 그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는 한 주제를 가지고 짧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다양하게입니다. 뭐가 다양해야 된다고요? 아이들과의 대화의 주제가 다양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다음 얘기하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그 이야기가 계속 바뀌어서 주제가 다양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더 익숙하고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아이한테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아이는 뭐 좋았어. 근데 어떻게 좋았어? 뭐 좋았다니까? 아니, 근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좋았어?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의 주제로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좋았어. 좋았구나. 그래. 그리고 바꾸는 거예요. 아빠는 직장 생활을 오늘 했는데 아빠는 이래 했어. 자, 오늘 아들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이제 대화를 또 바꾸는 거죠. 주제를 계속 바꿔주는, 다양하게 주제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노력을 하시면 소통이 의외로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아이들과의 대화 방법은 재미있게입니다. 재미있게. 여러분 요건 좀 어렵죠. 재미있게, 유머러스 하게인데요.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유머러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저도 유머러스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저는 어떤 노력을 하냐? 썰렁 개그, 아재 개그를 많이 합니다, 자녀한테. 여러분 아재 개그, 썰렁 개그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냥 하기 나름이고, 정 모르겠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아재 개그 시리즈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걸 아이들한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재미없어. 썰렁해. 아빠 썰렁해. 하나도 재미없어. 저도 딸한테 이제 아재 개그를 하면은 항상 하는 반응이 아빠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썰렁해.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요, 그 순간 분위기가 확 좋아집니다. 아이는 무장해제를 해요. 아빠가 지금 썰렁 개그를 하네. 아빠 지금 기분이 좋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딱 긴장하다가 긴장이 확 풀어져요. 재미없어 썰렁해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동시에 분위기가 확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머러스 하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재 개그, 썰렁 개그라도 하십시오. 재미있게 말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빠르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루즈하게 느릿느릿하게 말하는 거, 그 아이들은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실 때는 좀 톤을 높이고 빠르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말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시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좋은 팁이 됩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문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공부하다 뭐 쉬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문화가, 빨리빨리의 문화. 그래서 아이들은 말도 빨리빨리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익숙해 합니다. 느리게 천천히 하면 아이들이 이제 집중을 못 해요, 오히려.
그래서 저도 청소년들과 상담하거나 대화하거나 강연하거나 설교할 때는 말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과 대화도 되고 상담도 되고 강연도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빠르게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아이들과 소통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그걸 꼭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 아이들과 이제 소통을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자를 잘 활용해라. 메모를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대부분 이제 카카오톡을 하잖아요. 근데 SNS를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사용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는 거 굉장히 익숙해 합니다. 그 아이들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선요. 아이들과 SNS를 통해서 소통하기 위해, 문자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엄마 아빠 보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자녀들. 그쵸? 있죠? 그 다음 엄마 아빠랑 대화만 하면 그 톤이 높아지면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자녀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문자로 소통하는 게 좋아요. 카카오톡은 가장 기본이고요. 뭐 아이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SNS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그걸 통해 아이들과 대화를, 문자로 대화를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문자를 할 때도 뭐 잔소리의 내용을 담으면 안 되죠. 문자도 중요합니다. 문자의 내용도 아이들이 따뜻하게 느낄 만한 내용, 아이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문자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안 해도 돼요. 뭐 잔소리 하고 싶은 내용 문자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문자의 역할은, 문자에 담을 내용은 아이들 위로하고 응원하고 힘을 넣어주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너 응원한다. 힘내. 화이팅. 아, 오늘 학교 잘 갔어? 오늘도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봐. 그러나 오늘 즐겁고 행복한 날 되기 바래. 엄마는 응원한다. 화이팅. 이런 응원의 메시지, 힘을 불어넣어주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이모티콘이 이게 팁입니다. 엄청난 팁이에요. 그래서 이모티콘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보시면은 무료 컨텐츠가 있죠. 무료 이모티콘이 있는데 기왕이면 여러분 돈을 쓰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유료 이모티콘을 구입해서 보내세요. 그럼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걸 선물로 그냥 아이한테 줘도 되고요. 그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이모티콘을 보내셔도 돼요. 그 유료 컨텐츠 얼마 안 비싸요. 근데 애들이 좋아할 만한 최신의 유료 이모티콘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은 애들과 소통 진짜 잘 돼요. 애들이 마음문을 확 연다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팁이니까 꼭 활용을 해보세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은 친구들이랑 카카오톡 할 때 이모티콘으로 대화하는 거 아세요? 글자 하나 없이 이모티콘으로만 대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문화 속에는 이모티콘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도 그 유료 이모티콘을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이제 엄마 아빠와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온라인 도구 아니고 직접 종이에다가 펜을 써서 아이들한테 감동의 문구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 쓰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부담되면은 이제 작은 종이나 혹은 포스트잇에다가 응원의 문구, 위로의 문구, 힘내라는 문구를 써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달하는 방식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딱 보고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 책상 위에 붙여주든지 혹은 책 위에 붙여주든지 아니면 필통에 넣어주든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너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하고 직접 주면은 감동이 반감이 되겠죠.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아이가 그 문구를 발견한다면 굉장한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의 문구 이런 것이죠. 힘내, 아들아, 딸아.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이제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책을 꺼냈는데 책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힘내, 화이팅.
그 간단한 문구를 본 순간 그러나 그 아이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죠. 그 필통을 열었는데 필통 안에 포스트잇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딱 꺼냈더니 오늘도 힘들지,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하지, 엄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한단다. 오늘 행복한 날 되기 바래. 힘내. 이 간단한 문구 하나가 아이의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원 문구들을 좀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포스트잇에 붙여주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또 좋은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어려움을 들어주신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품어주신다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들을, 성경 구절들을 써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면은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고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포스트잇 이제 붙여져 있어서 그 응원의 문구를 보고 나서 이제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엄마 아빠 이런 문구를 저한테 써주셔서 너무나 행복해요 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표현 안 해요. 그냥 뭐 어머 받았어 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요, 이런 이벤트를 하셔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길 원하고 나한테 고맙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려는 이제 기대를 일단 내려놓으세요. 우리 애들은요, 속으론 감동을 받았더라도 표현 안 해요. 우리 애들은요, 속으로 분명히 감동 받았어요. 감동 안 받을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오해하죠. 얘네가 감동 안 받았나? 얘네가 별 반응이 없나? 내가 이거 괜히 했나?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 오히려 그런 이벤트를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은 이미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이미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색하고 지금 청소년기라 그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은 애들이 표현 안 해도 상처받지 마시고 이미 그들은 그 문구를 본 순간 감동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걸 잘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좀 권위적인 분이셨는데 물론 제 얘기는 들어주시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가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저도 이제 부모님과 좀 갈등하는 시간도 있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반발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좀 갈등이 될 만한 그 시점에서 아버지는 항상 작은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제 책상 위에 올려두셨어요. 그럼 저는 책상에 딱 앉았을 때 어느 날 그 편지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냥 싹 내려갔어요. 아버지에 대한 좀 이렇게 원망이라든지 좀 갈등하는 그 마음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작은 편지들 때문에 제가 청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에도 엇나가지 않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그 편지를 받았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편지를 써주셔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그런 표현은 잘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계속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작은 노력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아이들과 소통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말을 전혀 안 하는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부모님과 지금 뭔가 약간 무슨 갈등 관계가 있는 지금 자녀들인 경우는 직접 입으로 말을 하는 그 소통보다는 문자로, 그리고 직접 글을 쓰면서 소통하려고 시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는 여러분 공통 관심사를 찾으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공통 관심사가 있어요. 그 공통 관심사만 잘 찾아내시면은 아이들과 소통이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그림, 뭐 다양하게 그 관심사가 있는데 그 관심사를 부모님들이 찾으셔서,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 아이의 관심사가 뭔지, 제일 좋은 건 공통 관심사죠. 부모와 아이와의 공통 관심사, 선생님과 학생과의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게 좋은데 1차적으로는 아이의 관심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관심사면 제일 좋고, 만약에 내 관심사가 아니라면 또 관심 갖기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 눈높이를 맞춰줘야 하는 것이죠. 그 관심사를 찾아내고 그거와 관련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다행히 저희 아버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이제 사춘기 시절에 전혀 안 하다가 아버지가 축구 얘기를 꺼내면 그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요즘 축구 대표팀 어떻냐, 축구 대표팀 누가 주전이 돼야 되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냥 대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월드컵 얘기하면 막 신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공통 관심사 찾는 거, 그리고 아이들 관심사를 찾고 거기에 맞춰주는 대화를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요청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모르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선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상담적 기술을 가지고선 접근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이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야,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자. 쉬는 시간에 얘가 핸드폰을 키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뭘 검색하는 걸 봤어요. 싹 이제 뭘 검색하나 봤는데 프리미어 리그를 검색하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 그때 제가 필이 왔죠. 아, 얘 관심사가 축구구나.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너 요즘 너 축구 좋아하니? 그랬더니 바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 프리미어 리그 나 되게 좋아하는데 너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대화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리버풀 팬인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도 리버풀 좋아하는데 뭐 요즘 어떠냐, 리버풀 경기력 어떠냐, 얘기가 계속 술술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상담은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잘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사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나 메시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좀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좀 저건 안 했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잔소리하고 싶은 것. 그것은요, I 메시지로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그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 그 내용이 싫어가지고 안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달 방식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하우가 바로 I 메시지, 나 메시지예요. 나 메시지. 나를 기준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내가 원하는 걸 기준으로 내가 이 아이한테, 선생인 내가, 부모인 내가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 그게 I 메시지입니다. 나 메시지라고 하죠. 이건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양말을 아무데나 던지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집에서 세탁기 앞에 두면 좋은데 막 아무데나 그냥 벗어서 던져놓으니까 엄마로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왜 양말 아무데나 던져? 이게 아니라 I 메시지로 하는 거죠. 아이야, 왜 양말을 아무데나 던지냐? 엄마는 양말을 아무데나 너가 던져서 그 양말 찾느라고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다음부터 양말을 세탁기 앞에 두면 엄마가 일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지고 엄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자, 누가 기준이죠? 엄마의 감정, 엄마의 상황, 엄마가 원하는 것. 이게 I 메시지입니다. 아이가 이제 성적을 받아왔는데 수학이 50점이에요. 너무나 안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엄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는 야, 왜 수학을 이거밖에 못해? 너 왜 수학 공부 안 했어? 그럼 이제 잔소리가 되고 애는 기분이 나쁘죠. 그게 아니라 I 메시지로 할 때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 수학은 50점 받았구나. 아, 엄마가 너 수학 점수 50점 보니까 마음이 아파. 수학 학원 보내느라가 엄마가 돈 쓰느라고 힘들었는데 아빠도 힘들고 근데 너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엄마 아빠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학창 시절에 엄마도 수학을 그렇게 잘 못했거든. 그런데 너가 수학을 잘하면 엄마가 대리만족이 느껴질 것 같고 엄마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자, 기준이 엄마예요.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의 감정, 엄마의 상황, 엄마가 원하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적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아이가 이제 성적을 받아올 때 수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국어도 받아올 거고 영어의 성적도 받아올 텐데 그 중에 잘한 거 먼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우리의 심리는 칭찬이 먼저 들어오면 칭찬으로 다 기분 좋음으로 무장이 된대요. 그럼 그 뒤에 좀 안 좋은 기분 나쁜 내용이 들어와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게 먼저 들어오면 우리 심리는 부정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긍정적인 게 들어와도 그 긍정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수학 방금 50점이었는데 국어는 뭐 80점이다. 그럼 국어 먼저 얘기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국어 80점 맞았네. 아, 우리 아들 역시 한국 사람인가 봐. 아, 국어를 잘해. 아, 너 잘했다. 열심히 공부하더니 성적 잘 나왔네. 그러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50점을 어떻게? I 메시지, 나 메시지로. 근데 엄마는 너가 수학 공부를 좀 더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신이 날 것 같아. 내가 수학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날 것 같아. 엄마의 원하는 거, 엄마의 감정을 I 메시지에 담아서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I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또 유용한 방법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제자 중에 이제 청소년 이제 사역자가 있는데요. 목회자죠. 중고등부를 맡은 이제 목회자 제자인데 어느 날 힘들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 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제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사역자인데 계속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뒤에서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오른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뭐를 했겠습니까? 핸드폰을 했겠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서 이 사역자가, 이 목사님이 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화를 억누르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아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개야, 너 목사님이 설교할 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으로 그 아래로 뭐 핸드폰을 계속 만지면 너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 너 손목이 얼마나 아프겠니? 라고 얘기했대요. 굉장히 배려하는 말 같죠? 너 목이 얼마나 아프겠니? 너 손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 목 안 아픈데요? 저 손목 안 아픈데요?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참견이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또 기분도 나빠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힘들다고. 아, 요즘 아이들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이 목사님의 문제는 뭐였죠? 화법에서 분명히 배려하는 듯 얘기했어요. 목이 아프지, 손목 아프지. 그런데 이것은 너 메시지야. 너 목 아프지, 너 손목 아프지. 여러분, 너 메시지는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해도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설교 시간에 계속 고개 숙이고 손 아래로 해서 핸드폰 하면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렇게 딴짓하는 아이만 눈에 보여. 그럼 내가 집중해서 설교를 잘 못하거든. 그래서 자꾸 설교해야 되는 내용도 까먹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목사님 눈 좀 쳐다보고 설교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목사님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나 메시지.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 내 감정. 여러분 나 메시지를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육의 현장에서, 양육의 현장에서 꼭 활용해 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제 저서의 그 챕터 일부분을, 챕터 하나에 그것도 다 얘기한 건 아니고요. 챕터 하나의 일부분을 좀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 소통에 대한 좀 팁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잘 되는 선생님, 대화가 잘 되는 부모님이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아이들과 좋은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제가 말씀드린 팁을 실제 이제 양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부모님, 행복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